그 비녀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새로 들어온 하인이 마루에 떨어뜨린 낡은 옥비녀 하나. 헌데 그것은 세상에 단 2개뿐인 30년 전 대감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직접 깎아준 비녀와 소름이 돋도록 똑같았지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는 하인의 대답에 대감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하인이 지닌 옥비녀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고을의 돌부처라 불리는 만석군 서진수 대감이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고을의 큰 어른으로 군림하면서도 웃는 모습을 본 이가 없으니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피도 눈물도 없다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세상에 까닭 없는 냉정함이란 없는 법이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30년 묵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부인, 보고 싶구려. 새벽녘 사랑방에 홀로 앉은 서대감의 입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신라처럼 흘러나왔답니다. 온 집안이 고요한 인시 무렵이라. 그 한마디는 먹물 냄새 가득한 사랑방 안을 가만히 맴돌았고 서대감은 서안 깊숙한 서랍을 열어 헝겊에 싼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지요. 헝겊을 벗기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 드러난 것은 옥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비녀 하나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광택은 바랬으나 비녀의 곡선과 문양만큼은 여전히 기품이 서려 있었고 머리 부분에 새겨진 매화 한 송이가 등잔불을 받아 아른거렸답니다. 진수는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투박한 손마디가 비녀의 곡선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으나 서대감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비녀를 다시 헝겊으로 감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마루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손이 번개처럼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사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양자 서치문이었지요. 서대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안 위에 펼쳐둔 장부를 집어들고 나지막이 대답했답니다.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고 치문이 허리를 굽히며 들어서자 사랑방 안에는 먹물 냄새와 함께 찬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치문은 준수한 이목구비의 단정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매 깊은 곳에 서린 날카로운 빛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감추기 어려웠지요. 이른 시각부터 장부를 보고 계셨사옵니까? 치문의 목소리는 공손하기 그지없었으나 서대감은 대답 대신 장부의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었답니다. 곡간 출납이 맞지 않는다. 다시 살펴보거라. 예, 살피겠사옵니다. 양자 치문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갔으나 사랑방 문이 닫히는 순간 치문이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치고 지나간 것을 서대감은 보지 못하였지요.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대감댁의 기와지붕 너머로 참새떼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대감이 돌부처라 불리게 된 것은 3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서대감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으니 학문의 뜻을 두면서도 마음이 따뜻하여 가난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그런 서대감의 곁에는 정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비단 한 자락 변변히 걸쳐 본 적 없었으나 맑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서대감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하였고 문중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혼례까지 올렸답니다. 그때 서대감이 직접 옥도를 깎아 만든 비녀가 바로 2개였으니 하나는 정은의 쪽진 머리에 꽂아주고 하나는 자신이 품에 간직하며 영원히 곁을 지키겠노라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비녀 머리에 새긴 매화 한 송이와 자루 안쪽에 새겨진 진이란 한 글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표식이었지요. 하지만 그 맹세는 채 1년을 넘기지 못하였으니 문중 어른들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졌고 가산을 물려받으려면 천한 여인을 내쫓으라는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습니다. 서대감은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번민하였으나 끝내 야망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정은이 쫓겨나던 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한겨울이었는데 서대감은 차마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있었지요. 그것이 30년 전의 일이었고 그 뒤로 서대감은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부처라 부르는 그 무표정한 얼굴은 사실 죄책감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으니 벽이 높을수록 속에 감춘 회한은 깊어만 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문중의 뜻에 따라 새 장가를 들었으나 슬하에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후처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조카 치문을 양자로 들여 후사를 잇게 하였지요. 치문은 겉으로는 효심이 깊고 살림의 밝은 양자였으나 대감댁의 오래된 종들은 그의 속내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이 밝았던 이는 만복어멈이라 불리는 늙은 종이었는데 40년을 이 댁에서 일하며 대감의 젊은 시절부터 지켜본 만복어멈은 30년 전 정은이 쫓겨나던 그날 밤 한방눈 속에서 대문을 향해 연신 고개를 돌리던 정은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만복어멈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으나 가끔 빨래를 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하였답니다. 마님 잘 계시는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댁에 새 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곡간일과 안채 심부름을 맡길 여종을 구한다는 방이 나간 지 보름 만에 공주고을 장터에서 자리를 얻지 못해 떠돌던 젊은 여인 하나가 대감댁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만복어멈이 행랑채에서 빨래를 걷다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여 하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으나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는 순간 만복어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여인의 눈매가 30년 전 이 댁의 안주인이었던 정은마님의 눈매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복어멈은 빨랫감을 움켜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으나 맑고 깊은 눈,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긴장한 와중에도 주위를 배려하듯 조심스러운 눈길이 어찌나 정은마님을 빼닮았는지 만복어멈은 자신도 모르게 빨래 광주리를 놓칠 뻔하였습니다. 내 착각이겠지. 세상에 눈매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만복어멈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으나 여인이 앞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새 여종의 이름은 은양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구에 까무잡잡한 얼굴이 고된 살림을 짐작하게 하였으나 어딘지 모를 단아한 기품이 남루한 옷차림 사이로 배어나오는 것이 범상치 않았답니다. 은양은 행수영감의 안내를 받아 대청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서대감에게 첫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양이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곡간일과 안채 심부름을 맡게 되었사옵니다.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대감은 서안 위의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턱짓으로 물러가라는 뜻을 보일 뿐이었고 새로 들어온 종에게 관심을 줄 까닭이 없었으니 그것이 은양에게 보인 첫 반응의 전부였답니다. 은양은 고개를 조아린 뒤 조심스레 물러나며
품속을 살짝 여미는 동작을 하였는데 그것은 무의식적인 버릇인 듯 오른손이 저고리 안쪽 주머니를 가볍게 누르며 잡는 것입니다. 만보검원만이 그 작은 동작을 놓치지 않았으나 무엇이 들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양은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해내었고 곳간 정리와 안채 청소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행수영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지만 서대감은 여전히 은양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았으니 종 하나 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였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대감이 사랑방에서 장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은양이 장부를 대청마루에 올려놓으라는 행수영감의 분부를 받고 사랑방 앞 마루로 다가왔지요. 두꺼운 장부 뭉치를 양손으로 조심스레 안고 마루에 오르는 은양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마루턱에 걸린 치맛자락에 중심을 잃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기울었답니다. 장부를 놓칠세라 두 팔에 힘을 주는 순간 저고리 안쪽 주머니에서 무엇인가가 미끄러져 나와 마룻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맑은 소리가 고요한 사랑방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는데 은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황급히 무릎을 꿇어 굴러간 물건을 집으려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사랑방 문이 열리며 서대감이 마루로 나섰답니다. 무슨 소란 인개냐? 서대감의 서늘한 시선이 마루 위를 훑다가 한 곳에 멈추었고 은양의 무릎 앞 마룻바닥 위에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광택은 바랬으나 옥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투박한 비녀였고 머리 부분에 매화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비녀는 서대감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오랜 세월 냉철함을 잃은 적 없던 그 서늘한 눈이 지금 이 순간 한낱 비녀 하나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옥도를 깎아 만들었던 그 비녀와 소름이 돋도록 똑같은 문양, 똑같은 곡선, 똑같은 매화 한 송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고 비녀 안쪽에 새겨져 있을 진자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였습니다. 손끝이 비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 죄송하옵니다. 서대감의 손보다 빠르게 은양이 번개처럼 손을 내밀어 비녀를 낚아채었답니다. 은양은 비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으며 이마를 마루에 대고 절을 올렸지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옵니다. 행여 잃어버릴세라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인데 큰 실례를 범하였사옵니다. 서대감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비녀는 이미 은양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은양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한 눈빛이었으니 마치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을 품에 안은 사람의 얼굴이었답니다. 서대감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 하였느냐? 예, 3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것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이라 저 또한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옵니다. 그의 숨이 턱 막혔고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귓전을 맴돌며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지요. 만약 저 비녀가 정은의 것이라면 정은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 막연히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서대감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은양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눈매, 코끝, 입술선, 턱의 곡선까지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은 30년 전의 기억과 눈앞의 여인을 끊임없이 겹쳐놓고 있었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었으니
맑고 깊은 눈과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정은의 것과 어딘지 모르게 포개지는 듯 하였습니다. 은양은 대감의 이상한 시선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감히 윗사람의 눈을 피할 수도 없어 고개를 조아린 채 처분만을 기다렸답니다. 물러가거라. 서대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으나 목끝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을 은양은 알아채지 못하였고 은양이 황급히 마루를 내려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동안 비녀가 놓여있던 마룻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대감댁의 기와지붕 위로 번져나가고 있었으나 그는 사랑방 안에 홀로 앉아 장부도 펴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착각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비녀가 어디 하나둘이겠느냐.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으나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던 오래전 그날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정은의 뒷모습 그리고 차마 따라 나서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있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그러던 중 서대감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정은이 쫓겨나던 그날 아이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였는데 저 아이는 대체 왜 저 비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 저 비녀가 정은의 것이 맞다면 저 여인은 정은의 딸이란 말인가? 설마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른 채 헤어져야 했던 것인가? 그는 천천히 서안의 서랍을 열었고 새벽녘에 감추어 두었던 헝겊 뭉치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헝겊을 벗기자 자신의 짝 비녀가 등잔불 아래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의 손이 비녀를 집어들었으나 다시 헝겊으로 감싸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30년의 비겁함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고 먹물처럼 번지는 어둠 속에서 서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마루 위에서 비녀를 낚아채던 은양의 손과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던 그 떨리면서도 또렷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른거리며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은양은 대감댁의 일상에 물 흐르듯 스며들었으니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곳간 문을 열고 쌀독과 장독의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답니다. 행수영감이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고 안채의 이부자리를 정돈하였으며 허드렛 일이 있으면 소리 없이 거들어 마무리하곤 하였지요. 대감댁의 종들은 처음에는 낯선 여종을 경계하였으나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하나둘 마음을 풀기 시작하였으니 은양의 부지런함과 묵묵한 성품이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대감만은 달랐습니다. 비녀 사건 이후로 서대감은 은양을 일부러 피하듯 행동하였으니 은양이 사랑방 앞을 지나갈 때면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앞마당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향하곤 하였지요.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대감은 은양의 모습에서 자꾸만 30년 전 정은의 그림자가 겹치는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30년간 쌓아올린 냉정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아침에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은양이 행수영감의 분부를 받아 장터에서 소금 2가마니를 받아오는 길이었는데 대감댁으로 이어지는 샛길 어귀에서 한 노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가을 서리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이라 노파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지게에 가득 실은 나무찜이 옆으로 나뒹굴어 노파가 무거운 짐에 치여 넘어졌음을 짐작하게 하였답니다. 은양은 2가마니의 소금짐을 길가에 내려놓고
허둥지둥 노파에게 달려가 부축하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파는 다리를 삐었는지 일어서지 못하였고 은양은 주저없이 노파를 등에 업었지요. 자신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노파였으나 은양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고을 의원 쪽으로 향하였답니다. 가만히째 두고 온 소금이 걱정되지 않았을 리 없으나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놓아두고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 은양의 성품이었지요. 의원의 노파를 맡긴 뒤 다시 샛길로 달려와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느라 은양이 대감댁에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을 넘긴 뒤였습니다. 행수영감은 은양이 늦은 까닭을 물었고 은양은 고개를 숙인 채 쓰러진 노파를 업어다드린 이야기를 아뢰었지요. 벌을 받겠사옵니다. 소금 가마니를 제때 드리지 못한 죄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행수영감은 한동안 은양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말하였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벌을 줄 놈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가서 쉬거라. 그 광경을 사랑방 처마 아래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서대감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창호지 문틈 사이로 앞마당을 내다보다가 은양이 행수영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숨이 멎는 느낌이었지요. 오래전 일이 아른거리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정은이 서대감의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 다리를 다친 늙은 거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잔치상에 올릴 두부를 이고 가던 정은은 두부를 길가에 내려놓고 거지를 업어 의원에 데려다 주었으니 그 바람에 잔치상 차리는 시각이 한참 늦어져 시어머니에게 된통 꾸지람을 들어야 했지요. 그때도 정은은 고개를 조아리며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는데 눈앞에 은양이 행수영감 앞에서 보인 모습이 30년 전에 그 장면과 기이할 만큼 포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대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하였고 마른 입술 사이로 누군가의 이름이 흘러나올 뻔했으나 이내 입을 다물어 삼켰답니다.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보름 전보다 한결 짙어져 있었지요. 한편 은양이 노파를 업고 달려간 이야기는 종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만보거멈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왔으니 만보거멈은 빨래를 널다 말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정은마님이 거지를 업고 뛰어갔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고 은양의 눈매에서 정은마님을 발견한 이후 마음속에 품어온 의욕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만보거멈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늙어 정신이 이상한 게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며칠 뒤 저녁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은양은 행랑채 뒤편 작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감댁종의 자식인 듯한 5-6살 사내 아이였으니 코를 훌쩍이며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지요. 은양이 다가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으니 아이가 쓰고 있는 것은 천자문의 첫 글귀였으되 획이 엉뚱한 곳으로 삐져나간 서툰 솜씨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게로구나. 은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양을 올려다보았지요. 은양은 품속에서 낡은 천자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만 남은 천자문이었으니 나머지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는지 표지와 첫 장이 실로 꿰매어져 있었고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것이 세월을 말해주었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란다. 어머니는 이 글 한자 한자가 사람의 뼈대가 된다고 하셨지. 은양이 첫 장을 펼쳐 아이에게 보여주며 하늘 천 따지를 읽어주었고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라 읽기 시작하였지요.
은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함께 획을 그었으니 초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리며 스쳐 지나갔답니다. 바로 그때 행랑채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만보거멈이었습니다. 만보거멈은 빨래 광주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다가 은양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은양이 천자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만보거멈의 눈에 무엇인가가 스쳤습니다. 천자문 뒷면에 붉은 먹으로 찍힌 작은 도장 하나가 살짝 보였는데 만보거멈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미간을 찡그렸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도장이었으나 거리가 있어 또렷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만보거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저 도장이 어디서 본 것인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행랑채로 돌아가는 만보거멈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느리고 무거웠답니다. 또한 은양이 천자문을 펼칠 때 품속 주머니가 벌어지면서 서찰로 보이는 접힌 종이의 한 귀퉁이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는데 만보거멈의 밝은 눈은 그것까지 놓치지 않았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보였으나 은양이 재빨리 주머니를 여미는 바람에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고 그날 밤 만보거멈은 행랑채 다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을 끄고 누웠으나 눈을 감으면 오래전 한방눈 속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던 정은마님의 뒷모습이 캄캄한 천장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옆으로 오늘 낮에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던 은양의 얼굴이 나란히 겹쳐지는 것이었지요. 마님, 혹시 그 아이가 마님의? 만보거멈은 혼잣말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으나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직감은 좀처럼 잠재울 수가 없었답니다. 정은마님이 쫓겨나시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 한방눈을 맞으며 대문을 나서던 정은마님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만보거멈에게 눈인사를 보냈었고 그때 정은마님의 손이 배 위를 감싸 안듯 여미는 동작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추위 때문이려니 넘겼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만보거멈은 이부자리 위에서 뒤척이다 결국 벌떡 일어나 앉았고 창밖의 달빛이 다락방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참을 벽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튿날 아침 서대감은 사랑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으나 눈은 장부 위의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서한 서랍 속에 짝 비녀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다 다시 넣기를 3번이나 되풀이하였으니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쏠렸다 저리 쏠리는 것이었지요. 은양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은의 모습과 겹쳐질 때마다 서대감의 가슴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정은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간절함과 확인하는 순간 30년간 감춰온 비겁함을 낱낱이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서로 밀치며 엉겨붙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서대감이 이렇듯 번민하고 있을 때 사랑방 밖에서 양자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곡간 장부를 가져왔사옵니다. 들어오거라. 치문이 장부를 서한 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으나 이내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요사이 아버님께서 새로 들어온 여종에게 유독 관심을 두시는 듯하여 혹시나 종들 사이에 쓸데없는 수군거림이 돌까 염려스럽사옵니다. 서대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냐?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다만 대감댁의 체면을 헤아린 것이옵니다. 치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하였으나 서대감은 양자의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쐐기를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서대감은 냉정하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거라. 치문이 물러간 뒤 사랑방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으나 서대감의 미간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불안의 그림자가 어리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치문은 사랑방을 나서며 걸음을 멈추고 앞마당 건너편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은양의 뒷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대감이 은양에게 보이는 미묘한 관심, 비녀 사건 이후로 달라진 대감의 기색, 그리고 종들 사이에 돌기 시작한 은양의 눈매가 누구를 닮았다는 수군거림까지 치문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으로 맞추어지고 있었지요. 만약 저 여종이 오래전 쫓겨난 여인의 핏줄이라면 양자인 자신의 자리는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치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기가 어렸답니다. 그날 밤 치문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펼쳐놓았습니다. 치문이 대감댁의 곡간 살림을 맡은 지 4년째였으니 그동안 틈틈이 곡간의 쌀과 잡곡을 빼돌려 장터의 중간 상인에게 몰래 넘기며 사복을 채워온 것이 적지 않았지요. 장부의 숫자를 이리저리 맞춰놓으면 서대감이 꼼꼼히 들여다보아도 쉬이 들통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꾸며왔으나 보름 전 서대감이 곡간 출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후로 치문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은양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횡포 흔적을 감추어야 한다는 급박함이 겹치면서 치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축축한 아침, 대감댁의 앞마당에 급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지요. 곡간이 털렸습니다. 행수영감의 다급한 목소리에 종들이 우르르 앞마당으로 몰려들었고 서대감 또한 사랑방에서 걸음을 재촉하며 나왔답니다. 곡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 안에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쌀가마니가 비어 있었고 잡곡을 담은 항아리 2개도 자리가 비었지요. 행수영감이 종들을 불러 세운 뒤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간밤에 곡간 근처에 얼쩡거린 자가 있느냐. 종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였답니다. 바로 그때 치문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행수영감,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소. 곡간 열쇠는 누가 맡고 있었소? 행수영감이 대답하였습니다. 곡간 열쇠는 제가 직접 관리하옵니다만 곡간 출입은 낮 시간에 도령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옵고 밤에는 제 방 서랍에 넣어두옵니다. 치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열쇠를 꺼내 확인해 보시오. 행수영감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더니 열쇠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열쇠는 그대로인데 어찌 곡간이 열린 것이옵니까? 치문이 팔짱을 끼며 종들을 둘러보다가 마치 불현듯 무엇이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혹시 여벌 열쇠가 있는 것은 아니오? 곡간 자물쇠를 바꾼 지 오래되었으니 이전 열쇠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터 모든 종들의 방을 살피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 서대감은 치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펴보거라. 행수영감이 종들의 방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하였고 3번째로 들어간 곳이 은양이가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행랑방 안에는 낡은 이부자리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는데 행수영감이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쇠로 된 열쇠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지요. 행수영감의 눈이 커졌고 은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은양의 외침에 종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으나 치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우선 그 열쇠가 곡간 자물쇠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오. 행수영감이 열쇠를 가지고
곳간으로 걸어가 자물쇠에 끼우자 열쇠는 아무런 저항 없이 딸깍 돌아갔습니다. 종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은양은 그 자리에 선 채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아버님, 이것뿐이 아니옵니다. 치문이 서한 위에 장부 한 권을 펼쳐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곡간 출납 장부를 다시 살펴보았더니 은양이 곡간 심부름을 맡은 이후로 쌀과 잡곡의 수량이 맞지 않사옵니다. 보름 사이에 쌀 5가마니, 보리 2가마니가 장부와 어긋나없고 모두 은양이 출입한 날짜와 겹치옵니다. 치무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서대감을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저도 새로 들어온 종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하오나 열쇠가 은양의 방에서 나왔고 장부가 이러하니 이를 그냥 넘기면 대감댁의 기강이 무너질까 두렵사옵니다. 서대감은 장부의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고 그의 시선이 은양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은양은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온몸을 적시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였지요. 은양아. 서대감의 목소리가 앞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곡간 열쇠가 내 보따리에서 나왔다. 할 말이 있느냐? 대감마님, 저는 그 열쇠를 본 적이 없사옵니다. 보따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저는 곡간에 들어갈 때 행수영감의 허락을 받았고 한 톨의 곡식도 빼돌린 적이 없사옵니다. 은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치문이 한숨을 내쉬듯 말하였지요. 억울하다면 증거를 대거라. 열쇠가 내 방에서 나왔고 장부가 이러한데 어찌 입으로만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 커졌고 은양을 동정하던 몇몇 종들마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 은양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아무렴 처음부터 수상하더라니 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으니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가을바람보다 빠른 법이었지요. 서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스쳤으나 주위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지요. 비녀 사건 이후로 은양에게 품어온 미묘한 감정이 이 순간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만약 은양을 감싸면 종들이 대감의 공정함을 의심할 것이요. 그렇다고 벌을 내리면 혹시 모를 진실을 영영 묻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답니다. 서대감의 입에서 무거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매 열대를 치거라. 은양은 고개를 들어 서대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서대감의 표정은 여전히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으나 은양의 눈에는 대감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러나 은양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고 분부를 받들겠사옵니다 하고 담담하게 대답하였지요. 행수영감이 회초리를 들고 나섰으나 손끝이 떨리는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보름 사이에 은양의 성품을 눈으로 확인한 터라 차마 내려치기가 어려웠으나 대감의 분부를 거스를 도리는 없었지요. 첫 번째 매가 내려쳤고 은양의 어깨가 움찔하였으나 비명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이어질 때마다 빗물과 뒤섞인 흙이 은양의 무릎 아래로 질퍽하게 번졌고 이를 악문 은양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만이 흘러나왔답니다. 다섯 번째 매가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만 멈추시오. 종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고 만보거멈이 빗속을 뚫고 앞마당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댁에서 일한 늙은 종의 걸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다급하고 절박한 발걸음이었으며 만보거멈의 두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주름진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서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보검엄 무슨 짓인 게냐?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죽을 죄를 짓는 줄 아옵니다. 하오나 저 아이에게 매를 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만보검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하였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입 다물고 살아온 이 늙은 종이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는 까닭이 있사옵니다. 종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퍼졌고 치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지요. 서대감은 만보검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니 만보검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예감하는 듯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만보검엄이 서대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지요. 저 아이의 눈을 보시옵소서. 마님이 이 댁을 떠나시던 그날 밤 한방눈 속에서 대문을 돌아보시던 마님의 눈과 저 아이의 눈이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이 늙은 것은 처음 저 아이를 보는 날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만보검엄이 마님이라는 한마디를 꺼낸 순간 서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치무는 입술을 깨물며 만보검엄을 노려보았으나 만보검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지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며칠 전 저 아이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천자문을 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자문 뒷면에 찍힌 도장이 어디서 본 듯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저 도장은 이 댁의 것이 아닌지요. 서대감의 숨이 턱 막혔고 앞마당에 내리는 가을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양은 땅에 엎드린 채 만보검엄과 서대감의 대화를 듣고 있었으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젖은 흙바닥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치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만보검엄, 늙어 정신이 혼미한 게야. 눈이 닮았다느니 도장이 어쩌느니 하는 말은 아무 근거도 없는 헛소리가 아니겠소. 지금 중한 것은 곳간에서 도둑이 났다는 것이지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오. 치문의 말은 날카로웠으나 그 날카로움 속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는 것을 서대감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매를 멈추거라. 서대감의 입에서 나지막하되 무거운 한마디가 떨어졌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에 엎드려 있는 은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은양의 뒷모습이 오래전 한방눈 속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던 정은의 뒷모습과 기이할 만큼 겹쳐지는 것이었고 서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은양은 행랑방에 가두어 두거라. 곡간거는 내가 직접 다시 살피겠다. 서대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으며 그 한마디에 앞마당에 모인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치무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으나 그의 눈 속에 어린 불안은 가을비에 젖은 기와지붕보다 어두웠지요. 서대감이 사랑방으로 돌아간 뒤 만보검엄은 행수영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 은양에게 다가갔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은양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답니다. 은양은 고개를 돌려 만보검엄을 올려다보았는데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만보검엄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게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지요. 은양은 행랑방에 들어가 문이 닫히자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고 차가운 방바닥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매를 맞은 종아리가 화끈거려 고통스러웠으나 그보다 더 은양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억울함이었지요. 품속을 더듬어 옥비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은양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지켰사옵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수도 없는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은양은 비녀를 가슴에 꼭 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품속에는 비녀와 함께 어머니가 남긴 서찰이 접혀 있었는데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은양에게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었으나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기에 은양 또한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셔요. 행랑방 밖에서 빗소리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은양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지요. 한편 치문 또한 자신의 방에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만보검엄이 앞마당에 뛰어나와 마님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치문의 머릿속은 최악의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고 있었지요. 늙은 종 하나의 헛소리라면 대수롭지 않으나 대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였고 대감이 장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한마디 또한 치문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다시 한번 맞추어 놓아야 하는데 대감이 비망록을 따로 적어두었다면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터였지요. 치문은 촛불 아래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에 잠겼고 은양을 이 댁에서 하루빨리 내보내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가슴을 죄어오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비가 그친 뒤 서대감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치문이 가져온 장부와 자신이 평소에 따로 적어두었던 비망록을 나란히 놓고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서대감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치문의 장부와 자신의 비망록 사이에 맞지 않는 숫자가 한두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양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곳간의 출납이 어긋나고 있었다는 것을 서대감은 어렴풋이 알아차리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증거가 모자랐답니다. 서대감은 장부를 덮고 서한 서랍을 열어 짝 비녀를 꺼내 들었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매화 문양이 아른거렸고 그의 시선은 비녀 자루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 위에 멈추었습니다. 30년을 마주하지 못한 진실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으나 서대감은 여전히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촛불이 꺼져가는 사랑방 안에서 서대감은 비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 사이로 정은이라는 이름이 떨리는 숨결과 함께 새어나왔지요. 부인, 그때 아이가 있었던 게요? 그 한마디는 빈 사랑방 안을 맴돌며 마당을 적시는 가을밤의 이슬보다 서늘하고 무거웠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하였습니다. 만보검엄을 부르거라. 마당을 지나던 종에게 나지막이 명을 내린 서대감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어조와는 사뭇 달랐으니 마치 30년을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떨리면서도 조용한 목소리였답니다. 40년을 이 댁에서 일한 만보검엄이었으나 대감이 사랑방으로 직접 부른 것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기에 늙은 종의 어깨가 잔뜩 긴장하여 굳어 있었지요. 어젯밤에 내가 앞마당에서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들어오거라. 만보검엄이 문지방을 넘어 사랑방 안으로 들어섰고 서대감은 서안 앞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보검엄은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이 늙은 종이 30년을 참고 참았사옵니다. 하오나 어젯밤 은양이가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나니 또다시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서대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하였으나 고개를 들지는 않았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말하는 것이냐? 예, 대감마님. 한방눈이 쏟아지던 그날 정은마님께서 대문을 나서실 때 이 늙은 종이 행랑채 처마 아래에서 마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사옵니다.
만보검엄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마님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눈밭 위에 찍히는 발자국이 비틀비틀 흔들리고 계셨사옵니다. 그것이 슬픔 때문이려니 하였는데 대문을 나서시기 직전에 마님께서 잠깐 몸을 돌리셨고 그때 이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고리 밑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마님의 배였사옵니다. 서대감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먹물 냄새와 촛농 냄새가 뒤섞인 사랑방 안에서 서대감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지요. 아이를 갖고 있었단 말이더냐. 그것을 알고도 30년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냐. 서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고 만보검엄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울먹이며 대답하였답니다. 종의 신분으로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집안일에 입을 놀릴 수 있었겠사옵니까? 문중 어른들의 뜻이 하늘과도 같은 것인데 이 천한 종이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 죄를 오랫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사옵니다. 서대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고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그 물기를 흘려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천자문 뒤에 찍혀있던 도장이 무엇이더냐? 서씨 가문의 인장이었사옵니다. 이댁 사당벽에 걸린 족자에 찍힌 것과 같은 도장이었사옵니다. 정은마님께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오셨던 천자문 첫 장에 대감마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서대감의 손이 서안을 짚었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냉정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으니 그 금은 사랑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지요. 은양이를 데려오거라. 서대감의 명이 떨어지고 잠시 뒤 매를 맞은 종아리를 절뚝이며 은양이 사랑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고 행랑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몸이 새벽 한기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은양이 사랑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대감과 눈이 마주쳤고 서대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은양은 처음 보았으나 감히 윗사람의 얼굴을 오래 살필 수 없어 곧바로 고개를 조아리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대감마님, 어젯밤 일은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하오나 처분을 내리셨으니 달게 받겠사옵니다. 서대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한동안 은양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맑고 깊은 눈, 살짝 올라간 눈꼬리, 긴장한 와중에도 상대를 배려하듯 조심스러운 눈길. 30년 전의 기억이 눈앞의 여인과 겹쳐지자 서대감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내 어미가 남긴 것이 비녀 하나뿐이더냐. 은양이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비녀와 서찰 한 통이 있사옵니다. 허나 서찰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서찰을 보여다오. 은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비녀와 함께 접혀있던 누런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지요. 서대감의 손이 서찰을 받아들었고 접힌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답니다. 서찰을 펼치는 순간 서대감의 눈동자가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으니 30년 전 정은이 혼서지에 적었던 바로 그 필체였지요. 서대감은 숨을 삼키며 글귀를 따라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방님께 이 글을 읽으실 날이 올지 모르겠사옵니다. 차마 말로 전하지 못한 것을 붓에 담아 남기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른 채 쫓겨나야 했던 그날 밤이 지금도 꿈에 나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양으로 지었고 은은한 향기라는 뜻이니
이 아이만큼은 어디에 있어도 당신 곁에 매화 향기를 담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비녀와 이 글이 언젠가 아이를 아비에게 데려다 주기를 빌 뿐이지요. 서대감의 손에서 서찰이 미끄러져 서안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간 돌부처라 불리던 사내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이마가 서안 위에 닿았지요. 서찰 위로 굵은 물방울이 떨어져 먹물 글씨가 번지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굵은 눈물이었답니다. 은양은 서대감의 돌변한 모습에 놀라 어쩔 줄을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지요. 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한 서랍을 열어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엇인가를 꺼내었습니다. 매듭을 풀자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녀가 등잔불 아래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서대감은 은양을 향해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내 비녀를 이리다오. 은양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비녀를 꺼내어 내밀었고 서대감은 두 개의 비녀를 서안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자신이 간직해온 비녀, 오른쪽에는 은양의 비녀. 두 비녀의 매와 문양이 등잔불 아래에서 서로를 비추듯 아른거렸고 서대감은 은양의 비녀를 집어들어 자루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자루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비녀에도 새겨져 있는 바로 그 글자, 진이라는 한 글자가 세월의 때에 무척 희미하였으나 틀림없이 같은 손으로 새긴 것이었지요. 서대감의 손에서 비녀가 떨어질 뻔하였고 입술을 깨물어 참고 있던 울음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군 대감의 체면도 돌부처라는 별명도 30년간 쌓아 올린 냉정한 성벽도 비녀 하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답니다. 은양아,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떨리고 갈라지는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은양은 고개를 들었고 서대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돌부처가 울고 있었으니 은양은 세상이 뒤집힌 듯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서대감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때 사랑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치문이 뛰어들었습니다. 새벽녘에 대감이 만복어멈과 은양을 불렀다는 소식이 치문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른 새벽에 종들을 사랑방으로 부르시다니 혹시 어젯밤 곳간 일로 은양을 다시 문초하시는 것이옵니까? 치문의 눈이 서한 위를 훑다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비녀와 펼쳐진 서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치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서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치문을 바라보았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서대감의 얼굴은 치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으니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분노와 후회가 뒤엉겨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치문아, 곳간의 장부를 가져오너라. 아버님, 장부는 이미 올려드렸사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방에 따로 두고 있는 장부다. 치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서대감이 비망록을 따로 적어두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설마 밤새도록 숫자를 대조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버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곳간 출납의 차이는 은양이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옵니다. 이 아이를 내보내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옵니다. 서대감이 서안 위에 비망록을 집어들었고 붉은 먹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치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은양이가 이 댁에 들어오기 석 달 전에 출납부터 맞지 않는다. 내가 행수영감에게 곳간 열쇠를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장부만 맡겠다 한 것이 4년 전이었느니라.
그때부터 숫자가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치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고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변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사랑방 한 구석에서 엎드려 있던 만보검어미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더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서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만보검어미 고개를 들고 말하였지요. 어젯밤 곳간에 쌀이 사라진 것은 은양이가 한 짓이 아니옵니다. 이 늙은 종이 밤중에 뒷간을 다녀오는 길에 작은 대감께서 곳간 쪽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두운 밤이라 확신이 서지 않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작은 대감의 도포 자락에 쌀겨가 묻어 있었사옵니다. 치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늙은 종의 헛소리를 믿으시겠사옵니까?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서대감은 치문이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서안 위에 나란히 놓인 두 비녀를 내려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치문아, 30년 전 내 아비와 문중 어른들이 나의 오래전 부인을 이 댁에서 내쫓은 것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치문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서대감의 물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물음이었으니 치문은 서대감의 눈빛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읽었지요. 내 아비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내 친자식이 있으면 양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치문의 무릎이 꺾이며 마룻바닥 위로 주저앉았고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답니다. 준수한 얼굴에 드리운 공포는 겉으로 쌓아 올린 효심과 공손함이 모두 허물어진 뒤에 남은 벌거벗은 탐욕의 민낯이었지요. 행수영감을 불러 치문을 묶어라. 곳간 장부 조작과 은양에 대한 모함의 죄를 물을 것이다. 서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행수영감이 종두를 데리고 들어왔고 치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나 서대감은 고개를 돌린 채 치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박당한 치문이 사랑방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서대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 30년간 양자라 부르며 기른 정이 쓸쓸하게 흩어져 가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사랑방에는 서대감과 은양만이 남았습니다. 서대감은 서안 위에 두 비녀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은양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천하의 만석군 대감이 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양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대감은 두 비녀를 은양의 앞에 나란히 놓으며 오랫동안 삼켜왔던 말을 마침내 꺼내었답니다. 은양아, 이것은 내가 직접 옥도를 깎아 만든 비녀다. 하나는 내 어미에게 주었고 하나는 내가 품에 간직하였다. 내 어머니가 남긴 서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 너는 나의 딸이니라. 은양의 눈이 크게 떠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처럼 고요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을 부적처럼 품고 살았던 비녀, 읽을 수 없어 가슴에만 품었던 서찰, 그 모든 것의 뜻이 한꺼번에 밀려들자 은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사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내 아비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셨사옵니다. 서대감의 어깨가 무너지듯 꺾였고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며 오열하였답니다. 만석군의 체면도 대감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낱 죄인처럼 딸 앞에 엎드린 서대감의 등이 새벽빛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하다.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30년 묵은 회한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니 사랑방 안에는 아비와 딸의 울음소리만이 아침 이슬보다 맑고 처연하게 번져가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서대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대감은 먼저 치문의 처분부터 내렸으니
곡간 장부를 조작하여 재물을 빼돌린 죄와 무고한 종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물어 관가에 넘기는 대신 양자의 연을 끊고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답니다. 치문이 문중 어른들의 뜻을 등에 업고 오래전 정은을 쫓아내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으나 서대감은 그 죄까지 관가에 넘기지는 않았지요. 30년 전 정은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죄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문이 대감댁을 떠나는 날 아침 행수영감이 대문 앞에서 치문의 짐을 내어주었고 치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요. 행수영감은 치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으니 사년을 모시며 깎듯이 예를 갖추었던 작은 대감이 아침 이슬에 젖은 길 위를 외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여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 안에까지 울렸으나 서대감은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사년을 양자라 부르며 기른 정이 쉽게 잊힐 리 없었으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대감은 은양을 사랑방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문중의 압박에 못 이겨 은양의 어미를 쫓아낸 일,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대문 안에 숨어 있었던 비겁한 밤, 그 뒤로 평생을 돌부처라 불리며 살아온 회한의 나날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말하였지요. 서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30년간 닫아두었던 서랍을 하나씩 여는 것과 같았으니 서랍을 열 때마다 먼지와 함께 후회가 쏟아져 나왔고 그 후회의 무게에 서대감의 어깨가 조금씩 낮아져 갔답니다. 내 어머니가 이 댁을 떠나던 그날 나는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문 하나를 열지 못하였다. 그것이 이 아비의 죄다. 은양은 아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져 치마 위에 얼룩을 만들었답니다. 어머니가 평생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던 까닭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어린 은양을 안고 장터에서 떡을 팔던 날에도 겨울밤 얇은 이불 한 채로 은양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던 날에도 단 한 번도 아비를 나쁜 사람이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찰에 담긴 그 마지막 글귀가 바로 용서의 증거였으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대감은 천자문 첫 장을 가져오게 하였고 은양이 어린 고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쓰던 그 천자문이었는데 뒷면에 찍힌 붉은 도장을 서대감이 들여다보자 서씨 가문의 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정은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천자문에 서대감이 직접 찍어준 것이었으니 비녀와 서찰과 인장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서대감은 그날로 은양의 종문서를 불에 태웠고 서씨 가문의 딸로 드리는 절차를 밟았으니 고을 좌수에게 호적을 고치겠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대감댁의 종들 앞에서 은양을 딸로 소개하였지요. 만보검엄은 그 광경을 앞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다가 빨래 광주리를 놓치며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비밀이 풀린 순간 늙은 종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이 한꺼번에 내려놓아진 것이었지요. 은양이 달려와 만보검엄의 손을 잡았고 만보검엄은 은양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가, 내가 처음 이 댁에 들어서던 날 내 눈매를 보고 이 늙은 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정은마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으니 말이다. 은양은 만보검엄을 껴안았고 그동안 말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늙은 종의 한이 은양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사흘 뒤 서대감은 은양과 함께 문 밖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공주고을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는 사찰 부근의 야산이었으니 아내가 묻혀 있는 곳이었지요. 은양이 3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곳이 바로 그 산기슭이었고 서대감은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은양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선 것이었답니다. 행수영감이 보따리에 싸준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길을 걸었고 밤에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하였지요. 사흘 동안 서대감은 말이 많지 않았으나 은양이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서대감은 반드시 고개를 끄덕여 걱정 말라는 뜻을 보내곤 하였답니다. 평생을 돌부처라 불리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도 딸에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이 늦은 나이에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야산의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봉분 하나가 잡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상석도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으나 봉분 곁에 심어진 느티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넓게 펼쳐 무덤 위를 감싸듯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은양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서대감은 느티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고 품에서 2개의 비녀를 꺼내어 봉분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 쌍이 된 비녀가 가을 햇살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대감은 흙 위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조각조각 끊겼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깎는 듯한 무게를 품고 있었지요. 부인, 이제서야 왔소. 당신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를 이 못난 사람은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소. 서대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졌고 은양은 아비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부인, 딸을 잘 길러주어서 고맙소. 당신을 닮아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아이가, 당신을 닮아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었소. 서대감은 고개를 들어 은양을 바라보았고 투박한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30년간 장부만 만지며 굳어버린 손이었으나 딸의 볼에 닿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은양이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이 비녀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언젠가 이 비녀가 너를 데려다 줄 것이다 하셨사옵니다. 서대감은 봉분 위로 손을 뻗어 흙을 쓸어내리며 정은이 평생을 기다렸을 그 한마디를 마침내 내뱉었답니다. 부인, 이제야 데려왔소. 우리 딸을. 느티나무 가지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울었고 가을바람이 봉분 위에 억새를 쓸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마치 그래요, 잘 왔어요. 하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처럼 바람결이 서대감과 은양의 어깨를 감싸듯 스쳐 지나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서대감의 대감댁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돌부처라 불리던 서대감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였으나 은양이 딸로 들어온 뒤로 서대감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서대감은 은양의 손을 잡고 장터를 걸으며 고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곡간의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답니다. 30년 전 정은이 하던 일을 이제야 서대감이 이어받은 것이니 늦었으나 늦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지요. 은양은 종의 신분을 벗었으나 예전과 다름없이 부지런하였으니 만보검엄 곁에서 살림을 배우며 대감댁을 돌보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일 또한 멈추지 않았지요. 정은이 남긴 천자문 첫 장은 은양의 보물이 되었으니 뒷면의 서씨 가문 인장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하였답니다. 만보검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랑채 처마 아래에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곤 하였지요. 마님 보고 계시지요. 아가씨가 마님을 닮아 참으로 곱게 자랐사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만보검엄의 혼잣말이 대감되게 기와지붕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하였고 30년 묵은 한이 바람결에 실려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봄날 서대감은 은양과 함께 다시 정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봉분 곁에는 서대감이 정성껏 세운 비석이 놓여 있었지요. 비석에는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 30년 전 이 댁에서 지워졌던 그 이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답니다. 은양이 봉분 앞에 가져온 찬압을 내려놓았는데 안에는 어미가 즐겨 먹었다는 쑥떡이 담겨 있었지요. 만보검엄이 새벽부터 일어나 빚은 것이었으니 오래전 앞마당에서 정은마님이 손수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을 더듬더듬 기억을 되살려가며 정성껏 빚었다 하였답니다. 서대감은 비석 앞에 비녀 한 쌍을 나란히 놓고 은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비의 품은 어색하고 투박하였으나 은양은 그 품에서 어머니가 말해주지 못한 온기를 느꼈고 서대감은 30년간 비워두었던 가슴 한쪽이 비로소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느티나무 새잎 사이로 봄볕이 쏟아져 내려 아비와 딸의 어깨 위에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니 그 모습은 마치 정은이 두 사람을 안아주는 것과도 같았답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였습니다. 서대감은 30년을 돌아가야 할 먼 길을 걸었으나 그 첫 걸음은 마루 위에 떨어진 낡은 비녀 하나에서 시작되었지요. 비겁함에 눈을 감고 세월 뒤에 숨으면 참된 것은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더 아프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은이 남긴 비녀는 원망이 아니라 용서였고 서찰에 담긴 글귀는 탄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으니 피보다 진한 것은 기른 정이요 기른 정보다 진한 것은 끝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예시이야기는 전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 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